좀 살려줘. 이거 뭐야 진짜. 빨리 잡아 정말.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비자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날서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투표율에 있어서 차이도 있었고 댓글 사건 또 각종 루머 조작 부정선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출범 전서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대통령.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며 대북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 연금법,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통진당 해산 후에도 계속되는 대한민국 전복 세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언론과 노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만 잡으면 되는 정치 권력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콜라보레이션, 그것의 결과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980년대 말서부터 세계에서 동굴압화의 공산주의 와해 현상이 일어나서 사기가 이제 저하되었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장기적인 투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종전에는 기동전 중심의 투쟁을 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진지전 중심으로 투쟁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꿈꿨던 386 운동권들은 그 당시에 진지전을 충실히 이행했다. 사실상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대협을 통해서 학생운동이 대학가해를 전면적으로 장악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판사를찜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와요? 대학 출신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혁명 전사로 길러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20년이 지난,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사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전교조 핵심 세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판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검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도 시험 봐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언론계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가 기회가 되니까 이들이 하나로 지금 모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순수한 사회주의였을까?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천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KMPR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 근데 왜 3등하서 키를 잡았었고 왜 변침을 급격하게 했었고, 저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초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거의 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러니까 연구방문이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안 봐.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내가 휘발유 가져와서 변신해야지 딱 알지. 분노는 시작되었다. 그 분노의 현장에는 꼭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 대표가 된 사람, 그리고 유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자가 갑자기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의당은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나중에 분리가 됐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하나는 강성, 하나는 약성. 그래서 강성에 빠져난 게 통진당이지. 그랬다고 해서 정의당 안에서 통진당처럼 같이 갖고 있는 이념에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항상 교두보를 마련해 둡니다. 해상사고에 난데없는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지금 지나간 화면들도 이런 시위가 섞여 있지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은 또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적 힘을 이용하는 이런 패턴들은 왠지 많이 보던 수법이다. 이런 연예인들이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그 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왜 그토록 고마울까? 정당 민주주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국민 공천제.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 심지어는 조폭도 될 수 있잖아요. 공관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공천 룰을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만 있었던 얘기가 5분, 10분 뒤에는 김무성 의원한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했죠. 관리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황진화 사무총장 그리고 각 위원들의 대치는 결국 김무성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형태였고, 비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의 배신은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극대화된다. 짚어졌습니다만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를 넘어서 원내 제1당의 교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배신자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다. 여당의 참패. 하지만 그 참패를 즐기는 자가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이른바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 심사를 할 때도 보면은 그 내부 외부 다 합쳐서 형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미 외부 공관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김무성이 섭외가 끝난 사람이고 친박으로 불려있는 내부 위원들 중에서도 끈앞풀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배신자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을 해요.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제 그들은 30번째 마지막 배신을 준비한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와 초호화 외유료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과 동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을 창출할 때 메이저 언론들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분을 갖죠. 그 정권에 대한 지분. 그게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언론들하고 동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끝나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든 간에 그 언론 메이저들이 미래 권력과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창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하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변화하는 언론 환경. JTBC는 확실하게 그 환경에 적응했다. 그 뒤에는 홍석현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자극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네네. 그건 언진 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저희 쪽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변호사들은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사실 전달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언론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조로의 기회가 왔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대상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꼼짝 못할 증거물로 인해서 의혹의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태블릿 PC를 제가 못 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작되느냐를 제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본 상태에서. 화면에 나온 화면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 켜보고 텔레그램 켜보고 거기 나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랑 그 SNS만 보면은. 근데 지금 JTBC나 검찰은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해놓고서 그걸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이 계속 걸리니까 JTBC 것이 갑자기 특검이 아마 1월 11일인가 이게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의 PC를. 당연히 그거를 누구 거라고 제시하려면은 개통자가 누구다, 언제 누가 개통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네,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 특검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던 상황이지, 김정은 정권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리버리들 저거 홍석현이, 김무성이, 이명박이 움직이네? 딱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충분히 걸어볼 수 있었다고 봐요. 저건 대남공장 라인들과 이 통진당 단종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요.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은 태블릿 따위는 없었어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병력이다! 지금 당장 대진하라! 손석희는 가짜 뉴스들을 남발하기 시작하며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대국민 선동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청와대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복제 약품인 88정도 360장 넘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리플리 중국은 환자가 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 사는 더군다나 미혼의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의 아주 고약한 성적 관음증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폭발한 거예요. 결국에는 표창은 무슨 누드 전시 같은 거로까지 연결이 되는 일련의 대중들의 아주 저열한 취미가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신나게 말하자면 궁중비사를 확대 증폭 재생산하고 온갖 루머가 나왔잖아요. 뭐 정유라가 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와 박근혜는 경제적 동일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말을 빌리면 거대한 산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런 거짓말 보도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무슨 투쟁인 것처럼 또는 정의를 위한 무슨 십자군 전쟁인 것처럼 포장이 되었던 겁니다. 북한이 2주 만에 또 난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난수 방송이란 북한의 비밀 지령 방송을 말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사라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3차례에 걸쳐 방송이 됐다. 웬걸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도 그 존재를 인정했고 진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법이 인정한 존재도 있다. 대한민국 도적이다. 이석기훈 석방하라. 아니 3만 명만 가버리란 준비하면 박근혜 없애버린다.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그것이 보수 정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가짜 보수를 내걸고 김무성의 마지막 배신이 펼쳐졌고 그를 따르는 배신자들의 담합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정당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의 공조로 13건이나 되는 탄핵 소추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국회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즐거워하는 건 이들만이 아니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재물은 기업들이었다. 반자본주의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완벽한 먹거리였다. 그 뒤로 대통령의 손가발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블랙리스트 자체는 문화안보 리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다파 단체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국정원에 대한 어떤 해체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든지 아니면 강호평 성공이라든지.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교수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계 인사 48명과 영화사나 극단 등 91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SBS 보도자료와 한국일보에서 나온 2개의 블랙리스트 기사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르다.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라는데 왜 2개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을까? 하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그건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떴다 한 몇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문화관광체육부를 거쳐 도종환 의원에게 흘러들어갔고, 도종환 의원은 그 종교조 출신이었고요. 2001년에는 그 임수경 씨랑 이제 방북한 어떤 전력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자파문화 권력에 대한 권력 확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권력에 대한 어떤 재창출 또한 유지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문제로 첫 소송을 한 곳은 민예총사나 충북 지역 예술인들이었고, 그곳은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였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주 문화예술인들은 충북을 시작으로 문화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챙기려는 문화인들과는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방향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현 정부의 핵심이던 김기춘과 조윤선이었다.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결국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그들의 다음 타깃은 정경련이었다.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의 활동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건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하태경 역시 정경련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배신의 역사가 꽤 깊은 인물이다. 사실은 전형이랑 100번 돌아서는 거거든요. 제가 어려웠던 건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믿었던 사상과 역사와 이걸 전부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도 다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형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하태경 씨나 이런 친구들, 저도 그 전에 잘 아는 친구들이죠. 저는 불철저한 전향이 아닌가. 물론 난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거는 또 하나는 권력욕이었다. 대통령의 공식 하야 요구는 하태경을 비롯한 전향자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그들은 왜 누구보다 먼저 하야를 요구한 것일까? 아니, 그들은 과연 전향을 한 것일까? 그들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적어도 그들의 활동이 민주화 운동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자기 그 활동이 지금 자유대한민국 저주하는 활동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도 보탠 게 없잖아요. 난 그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은 민주주의와 운동에 뭔가 기여하냐고 착각을 한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627번, 629번, 8294번. 6.29 선언 후에도 전 정권의 사법부가 유임되어 2차 사법파동이 이어지면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법 연구회. 이들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계에 진출한다. 박범계와 강금실이 대표적 인물로 좌파 법조인들의 산실이었다.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머릿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미국에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뭔가 잘못되어진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언론계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특검법을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특검의 행태는 죄를 입증해내겠다.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죄를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치는 무너졌다.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잃어버린 채 재판은 진행되었다.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최종 결론을 하실 수 법원 장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은 절규에 가까웠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에 따라 헌법상 예외 중에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소추한 이 막대한 사건의 결과가 막상 조사해보니 그 실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부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 권력만을 쫓는 배신자들. 법치와 원칙이 무너지고
광장의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것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거기에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왜냐?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많은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친박단체 집회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돼 왔는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최근의 친박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공격과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태극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끝을 맺었다. 광장의 촛불은 햇불로 변해 승리의 환호성을 울렸다. 광장의 인민재판, 집단과 전체주의의 승리였고 부역자와 배신자들 앞에 정치와 언론, 법치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태극기는 불타고 그람시는 자랑스러운 반대한민국의 부역자들 앞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제 끝난 것일까?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임자, 지금 작금이 대한민국을 보면 자꾸 베트남이 생각나. 그때도 그랬지. 무조건 반미 시위를 하고 사회주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대중들을 선동했지. 베트콩이 승리하고 놈들이 제일 처음 한 게 그런 부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어. 한 번 배신한 놈은 다시 배신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배신자들도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 어떻게든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지. 그런데 말이야, 임자. 이제 대한민국은 인자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 알지? 나는 이제 없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부탁해.